사자를 본 사람이 이런 질문들을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사자가 저게 왜 나타났지? 사자가 뭐지? 사자의 역할은 뭐지? 사자가 어디에서 온 거지? 이런 것들은 아무런 그림 형제의 작품 중에서 생명의 물은 헨젤과 그레텔과 함께 최고의 작품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왕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3명의 왕자는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물을 구하러 떠납니다.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난쟁이의 제안을 무시해버립니다. 반면에 셋째 왕자는 난쟁이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난쟁이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의 물을 구하죠.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셋째 왕자가 잠든 동안 생명의 물을 다른 곳에 담고 대신에 짜고 쓰디쓴 바닷물을 채웁니다. 왕은 셋째가 준 쓰디쓴 바닷물을 마신 후에 신음하며 쓰러지고 첫째와 둘째는 그때 생명의 물을 왕에게 건넵니다. 첫째와 둘째는 셋째를 모함하고 셋째는 쫓겨나죠. 생명의 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셋째 왕자는 마법에 걸린 공주를 구해주었는데요. 공주는 그때 셋째 왕자에게 1년 안에 다시 자신을 찾아오면 공주가 다스리는 왕국 전체를 주고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셋째는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주는 자신과 결혼할 사람인지 누구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왕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황금길로 만듭니다. 공주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황금길을 밟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황금길을 밟지 않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공주의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황금길을 밟지 못합니다. 반면에 셋째 왕자는 황금길을 밟아서 공주와 결혼하게 되죠. 막내는 공주와 결혼한 후에는 왕의 용서를 받게 되고 형들이 한 일들은 밝혀지게 되어 형들은 도망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셋째는 커다란 보상을 얻게 되었고 성공했어요. 반면에 형들은 실패했어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2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형들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도구로 대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형들은 큰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했고 막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에서 2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고요? 사람은 자신이 아닌 모든 대상을 도구로 보는 경향이 매우 짙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초반부에는 존재 탐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망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망치라는 물건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망치는 못을 이렇게 박히게 하는 역할을 해요. 망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했다면 적어도 망치가 가진 모습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망치의 도구적인 특성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외에 망치의 속성이나 특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사람에게 적합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 사자가 나타났다고 할게요. 사자를 본 사람이 이런 질문들을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사자가 저게 왜 나타났지? 사자가 뭐지? 사자의 역할은 뭐지? 사자가 어디에서 온 거지? 이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자를 보면 도망가야 하는 것이 목숨을 살리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대상을 파악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물의 도구적 특성으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죠. 다리가 아파서 앉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앉을 수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진 것들로 변해요. 의자뿐만 아니라 반듯한 돌이 있으면 그것의 도구적 특성을 의자가 가진 어떤 특성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도 도구적인 특성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왕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거는 왕위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난쟁이는 키가 작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시했던 거고요. 그들에게 공주는 왕국을 얻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공주를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왕국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공주에게 찾아갔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주는 빼어난 안목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공주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찾는 방법도 알고 있고요. 황금길을 밟지 않는 사람은 자신과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아이폰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거든요. 근데 누가 저에게 아이폰을 바닥에 이렇게 던져놓고 나서 저에게 이걸 밟고 지나가야 한다 그러면 제가 그 아이폰을 밟을 수 있을까요? 황금을 사랑하는 사람은
황금길을 밟을 수가 없어요. 형들은 황금을 사랑했고 공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막내는 황금을 사랑하지 않고 공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황금길을 밟을 수 있었어요. 칸트가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놓기에서 한 이야기도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칸트는 이 책에서 내 인격 안의 인간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격 안의 인간성까지 결코 단지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거나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고 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